자, 이번 시간에는 44페이지에 있는 매매입니다. 매매라는 것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서로 간에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매매 파트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의의를 알아두셔야겠죠.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을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그리고 분료식 계약이죠. 청약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일단 방식이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매매의 예약을 알아두세요. 이 예약이란 제도를 이해해 두셔야 하는 거예요. 예약이란 것은 장래에 가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지금 현재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을 예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장래에 본 계약을 매매를 할 것을 지금 약속해 두는 것,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을 매매의 예약이라고 그래요. 자, 이때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 매매 예약이 있으면 이 예약 형태를 매매의 일방 예약인 것으로 추정해요. 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방 예약이 뭔가 이걸 알아두셔야겠죠. 매매 예약 중에 일방 예약, 즉 매매의 일방 예약이라는 게 뭘까? 자, 이것은 예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일방이죠. 어느 한쪽이 예약을 완성시켜 버릴 수 있는 권리, 예약을 완성시켜 버리는 권리는 뭐냐? 예약 완결권이라고 합니다. 이 예약 완결권을 예약 당사자 중에 일방이 보유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일방이 보유. 이것을 우리는 일방예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일방이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완성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는 형성권입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형성하니까요.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 민법은 정해놨다라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매에서 알아둬야 될 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이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금전 기타 유가물로 교부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교부하면 그 상대방이 교부받아서 그 계약금으로 정한다는 거죠. 이때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한테 금전기타 물건으로 교부한 것을 계약금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먼저 계약금 계약을 해야겠죠. 정하고 이제 주겠죠.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교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약금 계약의 성질은 뭐냐 하면, 자, 먼저요, 매매 계약을 하든 임대차 계약을 하든 교환 계약을 하든 간에 계약을,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그에 붙여서 계약금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 계약에 붙여서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종된 계약이 되고요. 동시에 우리 민법에서는 약정된 그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상대방한테 교부를 해야 돼요. 줘야만 계약금 계약이 완성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요물계약. 그래서 급부 이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한 내용대로 급부를 줘야 한다. 그래서 종된 요물계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요, 종된 계약이니까 기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뭐 이런 특성이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이 주어졌을 때 이 계약금 계약상 이 의미는 뭘까? 이것은 우리 민법의 565조에서요. 그 계약금 안에는, 이 계약금이죠. 이 계약금 안에는 해제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걸 보통 우리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 계약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해약금이라 하고,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우리 민법은 일단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여기는 해약금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 약정금인 계약금 안에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뜻이다 했어요.
해제권 유보. 그러면 유보된 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여기에서 정해놨습니다. 요건을요. 이 내용의 요건을 보면 일어났죠. 565조에서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그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교부받은 수령자 있죠? 교부받은 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은, 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냐? 해제할 수 있는 이 기한은요? 그래요.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되니까 일방의 이행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이렇게요. 이때까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돌려받을 생각 말고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해라, 이런 뜻이고요. 또 그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를 돌려주면서, 배니까 받은 것에 그만큼을 붙여서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민법에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민법의 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매매 계약은요, 우리 민법상에 매도인에게 그 권리나 하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지게 하고 있어요. 즉, 그만큼 책임을 지라 해놨어요. 매도인한테 책임. 그 담보 책임은, 그 성질은요,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와 물건, 목적 물건 있죠? 인도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 중에 권리에 흠이 있거나 물건에 흠이 있다. 이걸 우리는 하자라 그러죠. 이렇게. 자, 권리에 하자 있거나 물건에 하자 있으면 이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책임이. 이 책임에 있어서 권리나 물건에 하자 있는 데 대해서 여기에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무책이 무책. 응? 무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자 발생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그대로 책임을 지는 내용이에요. 이 책임은. 따라서 무과실 책임으로서의 담보 책임이다, 이래 돼요. 이때 이 책임의 내용은 매도인은 손해배상해야 할 경우와 계약 해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는요,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바로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죠. 따라서 매수인의 권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제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죠. 매도인이 이 부분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걸 우리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조심해야 될 것,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이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든가 계약이 해제당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인은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권리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매도인한테 행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게 청구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매도인의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보통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에 이 규정이 약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은 법에 정해져 있는 책임이에요. 법정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다시피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의 성질을 갖고 있죠. 이렇게요. 그 책임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냐면 손해배상하거나 계약을 해제당할 수 있다. 그죠? 그 외에도요, 이 매수인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들은 이거 외에도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정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 매수인이 지출한 재산 있죠. 매수인이 자기 재산을 지출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그 매매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 매도인한테 그 매수인 자기가 출재, 재산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자기한테 다시 상환하라 할 수 있는 출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한 물건 내놔라. 완전물을 급부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매수인이 그 매매 형태에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법정되어 있다. 다만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이 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다르게 정하면 그 약정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 자체는 임의 규정의 성질 같습니다. 법정 책임의 내용은요. 당사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우리 민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별도로 정해서 책임의 정도를 가중하는 약정도 할 수 있고 감경하는 약정도 할 수 있고 또 면제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이런 약정 유효이다 이 말이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담보 책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환매. 이 환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매매 계약을 할 때 동시에 여기다 매도인이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두기로 약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환매특약이라고 그래요. 환매약정, 환매특약을 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는 거죠.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 해야만 환매가 됩니다. 시점을 달리 해버리면 환매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이 부동산의 매매했으면 소유권이 등기를 해주겠죠. 매수인 앞으로 등기전 할 때 그러면 환매권의 등기를 해두는 게 매도인에게는 유리하겠죠. 매도인이 환매권을 보유한다. 이런 내용을 등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환매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등기는 이것도 역시 소유권 이전 할 때, 등기전 할 때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매는 반드시 환매 약정할 때도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환매권의 등기를 할 때도 즉 매도인이 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등기부에 나타낼 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동시에 접수해야 돼요. 그래야만 환매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나중에요.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하겠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여기에 소유권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환매권이 가지고 있겠죠. 환매권. 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사하면 그 효과는요. 드디어 환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소유권을 매도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인은 환매권 행사하고 소유권 등기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때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동산의 환매권일 때는 우리 민법에서는요. 5년 내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너무 안 돼요. 동산일 때는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딱 정해놓고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보다 긴 약정은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이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으로 약정하는 것은 유효다. 그리고 이 기간 안으로 약정하면 다시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5년 범위가 아니라 하여 더 연장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환매권 행사 기간을 이렇게 정해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환매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환을 볼까요? 교환. 이 교환은 서로 대가적 재산권 이전을 서로 약정하는 거예요. 재산권 이전의 약속과 이전의 약정에 대해서 상대방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이렇게 넘겨주겠다고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재산권 이전에 관한
서로 간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을이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권을 이렇게요.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와 차이점은 여기에 재산권 이전에 다시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것이지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대금 지급을 약정해버리면 이것은 매매가 돼요. 그래서 교환계약도 역시 낙성계약이에요.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성계약이고 불료식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는 가치가 10억짜리 가치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재산권인 건물 소유권은 9억짜리 가치가 되면 이렇게요. 그러면 이 대등한 가치 이전이 아니죠. 그럼 여기다가 현금 1억 원을 보충해서 넣겠죠. 그래야 대등하니까. 이때 이 현금 1억 원은 보충금이라 하고 이 보충금은 이 대금의 성질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매매에 있어서의 대금의 규정을 이 규정을 여기다가 적용합니다. 보충금에 관한 규정에다 적용해요. 자, 이렇게 보충금 1억 원을 붙여서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교환계약일 뿐입니다. 이렇게 보충금 지급 약정이 있다고 해서 매매계약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교환의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임대차입니다. 우리 교재 47페이지예요. 자, 임대차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 자, 임대차 계약이란 것은 어느 일방인 임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용, 수익해 할 것을 약정하는 거예요. 이때 임차인은, 즉 그 타방 임차인은 이 사용 수익에 대하여 차임 지급할 대가로서요.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두 가지 약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것이 바로 임대차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특정된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하고 그 상대방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사용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정하면 이 약정이 바로 임대차 계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도 낙선 계약입니다. 당사자끼리 약속하면 이루어지고 이것을 반드시 방식에 따라 할 필요는 없죠. 불료식 계약이죠. 자, 여기서 임대차에 안았어요.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임차하면 임차인은 부동산 임차권이 발생하겠죠. 자, 부동산 임차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처럼 물권은 아닙니다. 이것은 채권이죠. 왜냐하면 이 임대차 계약 자체가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 물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을 뭐라 하냐.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다 이렇게 하고 오늘날 이러한 물권화 경향을 많이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때 물권화가 된다는 것은 물권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채권이 물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조금 띠게 된다,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예를 든 게 바로 첫 번째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대항력. 이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상으로는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요.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내가 임차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물건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대항력이라 합니다. 우리 민법상의 등기가 대항요건이에요.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그 외에도 특별법에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등기 외에도 특별히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제3자 침해에 대한 배제인데요. 이것은 이 등기된 토지 임차권일 때 이것이 침해당했을 때 침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 이 등기된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물권 청구이죠. 이거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방해 배제 내지 제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반환 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물권에만 있습니다. 물권에만. 내가 독점할 수 있는 물건인데 왜 너가 가지고 있니? 내놔!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권화 경향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임차권이라면 그래요. 방해 배제 청구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야, 거기서 나가라. 너 방해하고 있는 요소 치워라. 이렇게 할 정도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권 처분인데요. 부동산 임차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가? 그래요. 처분을 허용합니다. 처분을 허용해요. 임차권 양도, 임차물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주는 전대 가능한데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요. 여기 민법상은 자유롭게 마구 처분한다든가 마구 전대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그 처분한 행위가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어요.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임대인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그 임차권을 양수받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대항력에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바로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존속 보장인데 이 임차권의 존속 기간은 우리 민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최단기, 최장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민법은.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각각 최단 존속기간을 만들어줘서 법 규정에다가 만들어 두어서 그 기간보다 짧은 내용으로 존속기간을 정하면 그 최단 존속기간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또 약정을 하지 않아도 그 최단 존속기간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임차권이 보다 강화되죠. 강화.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을 법에서 인정해주면 그 임대차는 힘이 센 임대차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물권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물권화가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차인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네요. 임차권이 가장 기본인데 그 임차권 이외에 말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 하면 당연히 첫 번째는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인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한테 행사하는 거죠. 에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겨서 제3자한테도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죠. 자, 이거 외에는 어떤 게 있는가? 우리 민법에 이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요, 부소물 매수 청구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건물 임차인 할게요. 건물 임차인은 그 임차한 목적물인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으면 이 부속 물건을 매도인한테, 즉 임대인한테 매수, 사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법에서, 이 법에서,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했는데 이름은 청구권으로 써 있지만 이것은 형성권입니다. 일정한 요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요건만 갖추면 이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즉시 매매 계약이 성립해 버립니다. 체결돼 버린다 이 말이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때 이 매수 청구권의 요건에 하에서 청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이 안 된다.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임대인은 매수인이 되어버립니다. 매매 계약에서. 자,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우리 민법상 권리죠. 그리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시키는 약정을 임대차 계약상에 했다 하더라도 그 포기 약정 자체는 무효예요. 왜냐하면 강행법규에 해당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인 약정이 되겠죠. 그 부분은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본 교재에 가게 되면 우리가 부속물이 무엇인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것인지를 상세히 배웁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만약에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요. 토지를 임차한 사람은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거기에 임차인이 심어서 키우거나 건물 지었겠죠. 그럼 지상물이 존재하잖아요. 임대차 계약 끝났을 때, 그죠? 그러면 그 지상물, 이것을 자기 소유물이죠. 임차인 소유물. 임차인 소유 지상물을 매수하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민법이 인정해 놨습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는 이름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성격은, 권리의 성격은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이 형성권에 해당되는 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법규요. 따라서 이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포기 약정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약정하면, 여기에 위반되는 약정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요. 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즉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요. 그 성격은 거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해 버렸으니까 이 임대인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겨버린다 이거죠. 강제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상.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매수 청구권의 성질입니다. 매수 청구권은 사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 지상물은 물론 여기 있는 토지 임차인의 소유물이겠죠. 토지 임차인이 자기가 건물 지었다든가 자기가 그 토지에다가 심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임대차가 종료할 때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토지 소유주한테 이거 사세요 할 수 있고, 사세요 하면 사주실래요?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만들어버리는 형성권 행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고요. 또 임차권이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은 그 임차물을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차임을 받을 수 있죠. 이걸 뭐라 하냐면 임차물을 전대한다 이렇게 해요. 임차물을 전대, 다시 빌려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합니다. 각각 양도나 전대가 가능해요.
다만 우리 민법은 이 양도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했어요. 동의가 있어야, 그래야 양도 전대가 우리 법에서 허용되는 내용으로 적법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만약에 동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지권이 임대인한테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보통 이 동의를 받고 한 양도 전대를 적법 양도, 적법 전대라 그러고요. 동의를 받지 않고 만약에 양도 전대했다면 이때는 우리는 무단 양도, 무단 전대라고 합니다. 무단으로 양도했다, 무단으로 전대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때는 해지의 대상이 된다, 그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지가 가능하고 그 해지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버리면 임차인은 당해 목적을 반환해 줘야 되고 거기에 전차인이나 양수인도 쫓겨나가야 되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임대차 종료 사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겠죠. 우리 교재 49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그 첫 번째는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되겠죠. 그래서 기간 만료가 되면 종료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 이 해지 통고하게 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통고를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임대차가 종료돼요. 만약에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해요. 만약에 동산에 있어서 이러한 해지 통고했을 때는 임대인이 했든 임차인이 했든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두 번째 해지 통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제는 해지 통고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그 임대차 계약의 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을 할 때, 이때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고, 이때 해지하면 해지하는 순간에 즉시 임대차 계약이 그때부터 종료돼 버립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와 즉시 해지하는 것은 다르죠. 해지 통고는 일정한 6개월이나 1개월이나 5일이 경과하고 난 뒤에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즉시 해지의 경우는 해지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바로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임대차의 종료 사유 세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매매, 임대차 그리고 교환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민사특별법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